쉰넷의 나이, 신장이 망가진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3일 밤낮으로 끓인 곰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마지막 정성마저 촌스럽다며 정원 자갈밭에 모조리 쏟아버렸죠. 어머니의 수술비 1억 원은 없어도 며느리의 그림값 1억 5천만 원은 있었던 이 기막힌 가족, 한 여인의 모든 것을 되찾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백은하예요. 올해 54인데 거울을 보면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삐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제 신장이 더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선언해서 일주일에 3번씩 출근 도장을 찍는 투석실이에요. 팔에 꽂힌 굵은 바늘을 타고 내 피가 빠져나가 기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몸으로 들어오는 걸 멍하니 보고 있으면 꼭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결국 빈 껍데기만 돌아오는 것 같아서 의식이 흐릿해질 때마다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라요. 내 아들 박지원. 내가 뼈를 갈아 넣고 심장을 파내어 키운 내 유일한 아들이죠. 그 아이가 나를 버렸어요. 아니,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쓰레기처럼 내던져 버렸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깜빡이는 기계 불빛 속에서 나는 단 하나만 생각해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땐 내가 너희를 버릴 거라고. 아주 처절하고 완벽하게 내가 당했던 것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 투석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설 때면 서울의 밤 공기는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져요. 5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구부정한 허리, 힘없이 끌리는 발걸음, 그리고 세월의 고랑보다 더 깊게 파인 얼굴의 주름 때문이겠죠. 제 보금자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하면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훅 끼쳐오는 외로움에 숨이 막혀요. 방 안에는 작은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예요. 그 흔한 텔레비전도 작은 밥상 하나도 없어요. 저녁 식사는 찬밥에 간장 몇 방울 떨어뜨려 물에 말아 먹는 게 전부죠. 그렇게 밥을 넘기면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전화기만 하염없이 바라봐요. 한때는 그 전화기가 닳도록 울렸던 적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며칠째일까요? 아들,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어본 게 신호는 가요. 하지만 받지 않아요. 언제나처럼 기계적인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알아요. 바쁘겠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도 엄마 목소리 한번 듣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진 걸까요?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 있었고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이 있었어요. 지원이가 태어났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지원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남은 건 남편의 목숨값과 맞바꾼 약간의 사망, 보험금, 그리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지원이뿐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지원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제 이름, 백은하라는 이름은 조체 지워버리고 오직 지원 엄마로만 살았어요. 남들이 한 가지 일을 할 때 저는 서너 가지 일을 했어요. 밤에는 펄펄 끓는 곰탕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트럭을 얻어 타고 첨가물 시장에 나가 배추를 날랐죠. 낮에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고층 빌딩 사무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희미한 등불 아래서 밤새도록 옷 수선을 했어요. 잠은 사치였고 밥은 끼니를 때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뜨거운 곰탕 그릇에 손을 대고 락스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려도 괜찮았어요. 10년 넘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뒤틀렸고
어두운 데서 바느질을 너무 많이 한 탓에 녹내장까지 왔어요.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제 눈보다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어요.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저는 장님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앞으로 들어놓았던 작은 건강보험도 해지했어요. 한 달에 몇만 원 나가는 그 돈이면 우리 지원이 문제집 한 권은 더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원이는 과외를 받았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로스쿨에 들어갔죠.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지원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뒤틀린 내 손이, 흐릿해진 내 눈이, 밤마다 쑤시는 내 허리가, 그 모든 것이 아들의 미래를 위한 영광의 상처처럼 느껴졌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사망보험금 통장을 아들에게 내밀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건 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원아, 이게 내 날개가 되어줄 거다. 훨훨 날아라. 아들아. 통장을 받아든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제 희망을, 제 모든 것을 보았죠.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내 아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그건. 그런데 지금 저는 어때요? 날개는커녕 땅에 처박혀 버둥거리고 있잖아요. 아들은 훨훨 날아서 저 멀리 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고요. 이제는 제 손을 잡아주지도 고맙다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올 뿐이죠.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며칠 전부터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기 신부전입니다. 당장 신장 이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말기, 신부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수술비는 얼마나 드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대략 1억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1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었어요. 아니, 딱 한 번 있었네요. 아들 학비로 내주었던 남편의 사망보험금. 그 돈이 지금 나에게 있었다면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에겐 지원이가 있잖아. 성공한 변호사 아들이 있는데 엄마 수술비 하나쯤이야. 어떻게든 해주겠지. 그래. 분명히 그럴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마지막 남은 희망.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유일한 존재.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나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어요. 지금 이 전화를 끊고 나면 우리 모자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수화기 너머로 아주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딱딱하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지원이의 목소리였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몸이 많이 안 좋다. 신장을 이식해야 한다. 수술비가 1억이나 든다. 제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때였어요. 지원이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아보죠. 그리곤 전화가 끊겼어요. 알아보겠다. 그 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처럼 들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방법이 있겠지. 엄마를 모른 척할 리가 없지. 저는 그 말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며칠 동안 불안에 떨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텅 빈 오피스텔에서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아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희망은 제 안에서 이상한 용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들의 연락만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엄마로서 해주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역시 내 아들이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죠. 그래서 생각한 게 곰탕이었어요. 우리 지원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 시험 공부하느라 밤새우는 아들을 위해 제가 꼬박 3일을 꼬박 서서 끓여주던 바로 그 곰탕 말이에요. 이걸 끓여다 주면 우리 아들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모자 사이도 예전처럼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했어요. 저는. 다음 날 새벽,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투석 때문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죠. 시장 좌판에 늘어선 소뼈들 중에서 가장 실하고 기름기가 적은 사고를 골랐어요. 곰탕은 정성이라고, 뼈 고르는 것부터 달라야 한다고 예전에 곰탕집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무거운 뼈다귀를 낑낑대며 들고 오피스텔로 돌아와 작은 냄비에 뼈를 넣고 핏물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3일 밤낮을 꼬박 불 앞에서 보냈어요. 첫 물은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 끓이고 기름을 걷어내고 또 끓이고. 좁은 오피스텔은 온통 구수한 사골 냄새로 가득 찼죠. 그 냄새를 맡고 있으니 잊고 있던 옛날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좁은 부엌에서 곰탕을 끓이면 제 등 뒤에 딱 붙어서 엄마, 무슨 맛있는 냄새야? 하고 묻던 어린 지원이의 모습. 우리 아들 힘내라고 끓이는 거지 하면 엄마가 해준 곰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고 제잘거리던 목소리. 그 기억들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 이 곰탕이 그 시절의 우리를 다시 이어줄지도 몰라. 드디어 뽀얀 국물이 우러나왔어요. 제 모든 정성과 희망을 눌러 담은 곰탕이었죠. 가장 큰 냄비에 곰탕을 가득 담아들고 저는 아들이 사는 삼청동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가파른 언덕길을 숨을 헐떡이며 올랐죠. 낮고 해진 옷차림에 제가 들고 있는 찌그러진 알루미늄 냄비는 그 동네의 고풍스러운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마침내 아들의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문이 열렸어요. 지원이가 아니라 며느리인 나리가 나왔죠. 갤러리 큐레이터라고 했던가요. 비단처럼 고운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 꼭 그림 같았어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죠. 나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살짝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들고 있는 냄비를 보고 코를 막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꼭 촌스러운 냄새가 나네요. 뼈다귀 고아온 냄새가 저희 집 한지에 다 배겠어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촌스럽다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걸 느끼고 있었죠. 우리 지원이 주려고 끓여왔는데 하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나리는 피식 웃으며 제 손에서 냄비를 채가다시피 빼서 들었어요. 저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입맛이 고급이라 미쉐린 스타 받은 레스토랑 음식만 먹거든요. 나리는 냄비를 들고 정원으로 걸어갔어요. 그 집 정원은 하얀 자갈이 깔린 아주 멋진 곳이었죠. 그런데 나리가 갑자기 냄비 뚜껑을 열더니 제가 3일 밤낮으로 끓인 곰탕을 그 하얀 자갈밭 위에 전부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뽀얗던 국물은 순식간에 자갈 사이로 스며들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죠. 나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뭐, 이끼들한테는 좋은 거름이 되겠네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차가운 대청마루 위에 주저앉고 말았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리야. 지원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죽어가. 수술비. 1억만. 제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나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이 집 리모델링 하느라 빚더미에 앉았어요. 어머님 월간 유지비까지 감당할 여력은 없네요. 그때였어요. 지원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온 게 마루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지원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대청마루 다 젖게 왜 이러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지원이는 저를 일으켜줄 생각은 않고 오히려 제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거칠게 툭 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는 옆으로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죠. 절망적인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는데 문득 책장에 꽂힌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죽으로 된 커버가 씌워진 두꺼운 법전. 지원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제가 동네 책방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직접 가죽 커버를 씌워 선물한 책이었어요. 제 희생과 기대의 상징이었죠. 제 시선을 느꼈는지 나리가 그 책을 휙 뽑아 들었어요. 아, 이거요? 이런 낡은 건 저희 집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랑 안 어울려요. 나리는 그 책을 들고 대문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열고는 밖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그 법전을 던져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볼일 다 보셨으면 이제 그만 가보세요. 나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고 대문은 제 앞에서 쾅 하고 닫혔어요. 저는 텅 빈 거리로 쫓겨났어요. 곰탕 국물이 스며들어 얼룩진 차가운 자갈밭, 쓰레기통에 처박힌 낡은 법전. 그 두 가지 모습이 제 짓밟인 사랑과 희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데 주머니 속 낡은 전화기가 짧게 울렸어요. 지원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어머니, 당분간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니 연락하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세상에 완벽히 혼자 남겨졌구나. 희망이라는 마지막 끈이 제 눈앞에서 그렇게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날 이후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텅 빈 껍데기처럼 방 안에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닫힌 대문, 쓰레기통에 처박히던 법전,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비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눈을 감아도 떠도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죠.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간 기분이었거든요.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 느낌. 그래도 한 구석에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나 봐요. 지원이가 그래도 내 아들이 술이라도 한잔하고 정신이 들면 잘못했다고, 엄마 내가 미쳤었나 보다고 그렇게 전화 한 통쯤은 해주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섰을 때 오피스텔 우편함에 꽂혀 있는 A사 용지 한 장을 발견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온 퇴거 통보서였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일주일 안에 방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계약 만료라니 아직 한참 남았는데 무슨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곧장 관리사무소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직원은 제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제 아들, 박지원 변호사님이 한 달 전에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전세 보증금 5천만 원도 모두 찾아갔다고요. 네, 우리 지원이가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동산으로, 은행으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어요. 결과는 똑같았죠. 모든 서류에는 버젓이 박지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거든요. 변호사니까, 똑똑한 아들이니까, 엄마인 나보다 이런 건 더 잘 알 테니 내 이름으로 해두는 게 안전하겠다고. 그게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제 전 재산, 남편의 목숨값과 제 젊음을 갈아 넣어 겨우 지켜낸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아들은 그렇게 제 등 뒤에서 냉큼 팔아치워 버린 거였어요. 그날 저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부끄러운 줄도 몰랐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 할머니, 아들이 변호사라더니 쫓겨나나 봐. 무슨 일이래 쯧쯧. 그 동정과 멸시가 섞인 시선들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됐어요. 당장 다음 주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었죠. 수술은커녕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억울해서라도 이렇게는 못 죽겠더라고요. 제 몸뚱어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서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아들이 내 모든 것을 짓밟고 선 그놈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든 늙은이를 써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죠. 식당에서는 힘없어 보인다고, 공장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다 정말 우연히 아주 기가 막힌 구인 광고를 하나 보게 됐어요. 강남에 있는 초고층 빌딩, 야간 미화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빌딩 이름이 눈에 익었어요. 제 아들, 박지원이 다니는 바로 그 로펌이 입주해 있는 빌딩이었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네가 이 어미를 어떻게 짓밟고 올라섰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마. 저는 그런 독한 마음을 품고 그곳에 지원했어요. 다행히 야간 청소부는 지원자가 별로 없었는지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의 밤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낮 동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활보했을 그 화려한 공간을 저는 밤새도록 허리를 숙여 닦고 또 닦았어요. 대리석 바닥은 어찌나 넓고 반짝이는지 닦아도 끝이 없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무실 중에 가장 크고 전망 좋은 곳이 바로 제 아들 지원이의 사무실이었어요. 처음 아들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값비싸 보이는 가구와 책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의자를 닦고 책상을 쓸었어요. 한때는 이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노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지금은 그저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만 느껴졌어요. 밤마다 아들의 성공의 흔적을 제 손으로 닦아내며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함께 일하는 다른 미화원 아주머니들은 제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눈치였지만 깊게 묻지는 않았어요. 다들 각자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거대한 빌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저는 완벽히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고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좋지 않았죠.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래도 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지원이의 사무실에 있는 문서 파쇄기 통을 비우고 있었죠. 그런데 잘게 잘린 종이 조각들 사이로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보였어요. 미술품 구매 계약서, 박지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아 필사적으로 맞추기 시작했죠. 흐릿한 눈으로 한참을 들여다본 끝에 저는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제 아들 박지원이 며느리 최나리를 위해 1억 5천만 원짜리 현대 미술 작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제가 아들에게 수술비 때문에 처음 전화했던 바로 그 주였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억 5천. 엄마의 목숨값인 1억은 없어도 며느리의 허영심을 채워줄 그림값 1억 5천은 있었구나. 그 사실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 혹시나 하는 기대,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렸어요.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뿐이었죠. 그날 이후 제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을 쉴 수 없었어요. 버텨야 했어요. 어떻게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빌딩의 중앙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수십 미터는 됨직한 높은 천장, 거대한 기업 로고가 밝힌 벽, 그리고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 압도적인 공간 속에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놓쳤고 제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뺨으로 전해졌죠.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이구나. 내 모든 걸 바쳐 쌓아 올린 이 성공의 재단 위에서 가장 초라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운명이구나.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 대신 제 등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눈을 뜨기가 무서웠죠. 여기가 저승인가. 모든 고통이 사라진 걸 보니 그렇게 죽은 게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규칙적인 기계음도 들렸고요. 천천히 눈을 뜨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어요. 제가 쓰러졌던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니었죠. 고개를 돌려보니 저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아주 넓고 깨끗한 방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제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던 복도가 환자들로 미어터지던 그런 병원이 아니었어요. 꼭 드라마에서나 보던 최고급 VIP 병실 같았죠. 어리둥절해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곁에 있던 한 중년 신사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눌렀어요. 괜찮으십니까?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온화하고 품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누구신데 저를? 하고 묻기도 전에 그 남자는 자신을 먼저 소개했어요. 자신은 이혜성 의료센터의 회장인 김재혁이라고요. 제가 쓰러진 로펌의 대표와 친분이 있는데 박지원 변호사의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사람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 지원이가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역시 내 아들이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에 그런 헛된 희망이 아주 잠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김재혁 회장님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바로 깨져버렸죠. 아드님께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단 자기가 먼저 조치를 취했다고. 그는 제 병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사실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실토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 병원비는 자신이 모두 책임질 테니 오직 건강을 되찾는 데만 집중하시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 병원비를 전부 내주겠다니요. 아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저를 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했죠. 그분은 제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치료는 바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죠. 제 혈액형이 B형 RH라는 희귀 혈액형이라 신장 공여자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증자를 찾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그동안은 계속 투석에 의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절망에 빠지려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김재혁 회장님이 자신의 혈액형도 저와 똑같은 B형 RH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신장 하나를 제게 기증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의사들과 간호사들까지 모두 충격에 빠졌죠. 아니, 회장님, 어떻게, 제가 뭐라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 없는 제 친아버지를 본 것 같았어요. 수술을 위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수술 전 교차 반응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두 분의 유전자 표식이 단순한 기증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 친남매라고 해도 믿을 만큼 일치한다고. 그냥 아주 드문 통계적 우연일 거라고 결론 내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그리고 수술 며칠 전이었어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제 팔에 주사를 놓다가 제 손목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님, 손목에 있는 점 되게 특이하세요. 꼭 작은 별 같아요. 예쁘다. 저는 그냥 무심코 넘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 한 번도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무심코 그 이야기를 김재혁 회장님께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분은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잊고 있던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한 구절을 떠올렸대요. 54년 전 가난한 정치인이었던 아버지가 선거운동 중에 아내를 잃고 갓 태어난 딸마저 돌볼 수 없어 먼 고아원으로 보냈다는 비극적인 가족사.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동생이 엄마와 함께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한 딸의 유일한 특징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왼쪽 손목에 작은 별 모양의 모반이 있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고 제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을 때였어요. 김재혁 회장님이 병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그분의 얼굴은 무척이나 긴장되어 보였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가족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부모님 얼굴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혹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품 같은 게 있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낡은 옷 보따리 속에서 작은 비단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아주 낮고 해졌지만 고운 항무늬가 수놓아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제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죠. 그 복주머니를 본 순간 김재혁 회장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주머니를 받아들고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 제게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죠. 희귀 혈액형, 별 모양 모반, 그리고 이제는 한 쌍이었던 비단 복주머니까지.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즉시 공식적인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며칠 후 병원장실로 불려간 제게 김재혁 회장님은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꺼내 읽었죠. 맨 아랫줄에 적힌 두 단어, 친남매 관계 성립. 세상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제게 가족이 있었어요. 평생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제게 저를 수십 년간 찾아 헤맨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김재혁 회장님, 아니, 제 오라버니는 저를 부축해 일으켜 안아주었어요. 54년 만에 찾은 동생을 끌어안고 우리는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제 인생을, 제 잃어버렸던 반쪽을 되찾은 거예요. 오라버니와 제가 친남매라는 사실은 조용했던 해성 의료센터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에 열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벌 회장, 지인 변호사의 어머니에게 신장 기증, 알고 보니 54년 전 잃어버린 친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구한 사연은 순식간에 한 편의 드라마가 되어 세상에 알려졌죠. 그 기사를
제 아들 지원이와 며느리 나리가 놓쳤을 리가 없었어요. 그들이 제 병실 문을 부서져라 열고 들이닥친 것은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그때 오라버니와 함께 창밖을 보며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지원이는 제 침대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고 나리는 그 옆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오해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참으로 실감나는 연기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불효를 뒤늦게 깨달은 자식들의 처절한 참회라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단 한 줌의 진심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당혹감과 탐욕, 그리고 다급한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쇼를 지켜보았어요. 제 침묵이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를 오가며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김재혁 회장이 저를 혜성그룹의 공동 상속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 그들의 눈빛이 그 순간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탐욕이라는 이름의 불길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죠. 다음 날부터 지원이는 온갖 법률 서류들을 들고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혜성그룹의 지분 구조는 아주 복잡합니다.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의 아들이자 변호사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민 것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였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니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 재산을 두겠다는 참으로 아들다운 발상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필요 없다. 내 도움 따위는. 제 단호한 태도에 지원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마침 오라버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곁에 서 있던 나리의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지금까지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경멸과 악의가 가득한 얼굴로 제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운 좋게 잃어버린 오빠 만나서 고아 딱지 뗀 벼락부자 주제에 그 돈, 그 자리, 원래 다 우리 지원 오빠한테 왔어야 할 기회였어요. 어머님은 평생 우리 오빠 인생의 짐이었을 뿐이라고요. 30년 동안 진 빚, 이제라도 갚으셔야죠. 그 폭언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제 신분을 증명해준 어머니의 유품이었죠. 이따위 낡아빠진 게 증거라고요? 어디 한번 제가 제대로 감정해 드릴게요. 나리는 그렇게 소리치며 복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걸 빼앗아 없애버릴 속셈이었던 거죠. 하지만 나리의 손이 복주머니에 닿기 직전 병실 문이 열리고 오라버니가 들어왔어요. 나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뒀지만 이미 늦었죠. 그 모든 광경은 오라버니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설치해둔 병실 구석의 작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라버니의 법무팀은 병원 복도의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거기에는 지원이가 신장내과 과장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몰아세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제정신 능력 저하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써주지 않으면 과거 수술 기록까지 들춰내 의료 과실로 소송을 걸어 병원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오라버니와 저는 즉시 법적 대응에 들어갔어요. 사문서 위조, 협박, 재산 강탈 미수. 지원이와 나리는 자신들이 그토록 잘 안다고 자신했던 법의 이름으로 기소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서초동 법원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지원이와 나리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재벌 오빠 때문에 순진한 어머니가 변심했고 자신들은 그저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라고요. 그들의 변호사는 제정신이 아닌 늙은 어머니의 변덕으로 한 유능한 젊은 변호사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죠.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판사와 배심원들을 향해, 그리고 저 멀리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을 향해 30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이야기, 펄펄 끓는 곰탕과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법전 이야기, 그리고 제 마지막 재산이었던 5천만 원을 도둑 맞았던 이야기까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죠. 그저 덤덤하게 얼음처럼 차가운 진실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이것은 제가 로펌에서 쓰러지던 날 제 낡은 휴대폰에 우연히 녹화된 영상 파일의 일부입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카메라는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죠. 법정 전체에 그날의 잔인한 대화가 울려 퍼졌어요. 나리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그 할망구 전세금 5천은 깨끗하게 처리했어. 그리고 지원이의 목소리. 응, 5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집 현관에 놓을 조각상 값은 되겠네. 다시 나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근데 만약에 그 할망구가 병원에서 못 깨어나면 어떡해? 길고 긴 침묵.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 박지원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더 간단하지. 그 방에 있는 쓰레기나 싹 치우면 되니까.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 침묵을 깬 것은 지원이와 나리의 비명이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며 정숙을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저는 피고인석에서 발버둥 치는 그 두 사람을,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그 야수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판결을 제 목소리로 직접 내렸어요. 너희는 그 법전과 함께 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모든 것은 끝났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제 길고 길었던 싸움도 끝이 났어요.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죠. 제 전 재산을 빼돌리고 온갖 서류를 위조하고 의사를 협박했던 제 아들 박지원은 징역 7년과 함께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을 선고받았어요. 그의 옆에 서서 모든 범죄를 함께 모의했던 며느리 최나리는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라고 소리치며 악을 썼다고 해요. 결국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서로를 탓하다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백은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게는 김은하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거든요. 잃어버렸던 제 진짜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는 해성의료재단의 부회장이라는 직함도 갖게 되었어요. 고통과 희생으로 얼룩졌던 백은하의 삶은 법정에서 아들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던 그날 제 손으로 직접 끝냈어요. 요즘 제 가장 큰 즐거움은 저녁마다 오라버니 김재혁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라버니의 집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희는 50년 넘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눠요. 이제는 서로 농담도 하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상상하며 웃기도 하죠. 오라버니는 제가 어렸을 때 분명 대단한 말괄량이었을 거라고 놀리고, 저는 오라버니가 분명 저를 몹시 귀찮아하는 새님이었을 거라고 맞받아쳐요. 그런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따뜻함과 안정을 느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희미한 흉터로 남아있죠. 하지만 더 이상 그 흉터 때문에 아프거나 잠 못 이루지는 않아요. 부회장이 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창한 사업 확장이나 수익 사업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을 딴 작은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였죠. 바로 은하투석 장기이식 센터예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과거의 저처럼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희 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투석과 장기 이식에 필요한 모든 의료비를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거나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삶을 내놓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센터 개소식 날,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기자들 앞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연설을 기대했지만 저는 준비된 원고 대신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놓았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야기, 그리고 기적처럼 오빠를 만나 새 삶을 얻게 된 이야기까지. 제 고백의 장내는 숙연해졌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복수가 어떻게 사회를 위한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회장실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죠.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그 필체를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박지원의 글씨였어요. 아마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모양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뜯었어요. 편지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구구절절한 후회와 반성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 한 번만이라도 조은이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애원이 적혀 있었죠.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편지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비서를 불러 책상 서랍에서 반송이라고 적힌 붉은색 도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편지 봉투 위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죠. 이 편지, 적힌 주소로 그대로 돌려보내세요. 비서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받아들고 나갔어요. 그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이제 제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제 새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선택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의 커다란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 제가 세운 하얀 병원 건물이 보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왼쪽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작은 별 모양의 모반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제 진짜 인생을 찾아준 운명의 증표. 그리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작은 항문이 비단 복주머니를 꺼내어 손에 쥐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이어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고 있으니 비로소 제가 온전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잃어버렸던 54년의 세월만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만큼 저는 이제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행복해질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양분 삼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이름, 김은아의 삶이니까요. 제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백은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때로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더 훌륭하게 재건하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복수라는 걸 말이에요.